오늘 가사 부분 할 거고요. 가사는 11페이지 보시면 돼요. 가사. 가사라는 제목에서 느껴지는 여러분들의 느낌적인 느낌부터 얘기해 볼까? 노래 가사, 그치? 그 노래 가사 할 때 그 가사 그런 느낌이고요. 맞아, 요 노래예요. 노래인데 사자 들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길어지는 느낌이긴 있어요. 그 노래를 아주 길게 노래했다라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 나오는 노래 가사도 짧진 않지. 되게 길지. 노래 가사 이래갖고 보면은 상당히 길잖아. 그치? 그런 느낌의 가사예요. 길게 느껴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작품은 오늘 이 송미인 곡을 할 건데, 이 정철 아저씨가 작품을 다 썼다. 앞에 있는 관동별곡, 삼미인곡, 송미인곡을 썼어요. 정철의 3대 가사 중에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되는 작품은 요 3개 다예요. 꼭 배워야 되는, 그 외에 가사들도 많은데 배워야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송미인곡인데, 송미인곡은 연결성이 많이 있어서 그래. 다른 작품과의 연결성의 관계도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아직 여러분들은 지금 내신 막 이렇게 아직 학교에서 진도도 많이 안 나갔잖아. 그러지 않니? 지금 학교에서 수업 뭐 했어? 심청가 하고 있어? 또? 그거 남신이주 유동박시봉방 했어? 그 다음 거 정시 영다리. 응? 그 뭐냐 백화랑 정시랑 너무 좋아하는 거. 영단이 나와. 산포 가는 길? 산포 가는 길. 소설하고 있잖아. 네. 그리고 그 징검다리 쓰는 그거. 그거를 까먹. 자, 그러면 요 송미인곡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가사라고 하는 작품의 장르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먼저 사대부들이 시조보다는 좀 더 길게 표현하면 좋겠대. 왜 그랬을까? 시조는 좀 짧지 않니? 3장 6고 45자 이내? 우리 저번 시간에 시조 7편 정도 쭉 읽었던 거 기억나? 한 시간에 한 수업 안에서 한 7편 정도 했는데, 오늘 해야 될 송미인곡은 오늘 다 못 끝난다? 송미인곡만 할 건데 절반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길어요. 길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길게 표현해요. 그러면 자, 문장이 길다라는 측면을 보면 문장이 길어요. 함축성은 어떻게 될까? 함축성의 관계. 문장이 길어. 함축성 그렇지, 떨어지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읽어내면 끝나. 뭐 이거 비유적인 측면이나 막 이렇게 숨은 의도까지 막 파악할 의미가 거의 없어. 그냥 읽으면 끝나요. 자, 그래서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를 어정쩡하다라는 건데, 이게 결국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운문, 산문은 이따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나누는 아주 중대한 사건은 전쟁이었죠. 그렇죠? 그 앞에 있는 조선 전기에는 먼저 양반들, 작가층인 사대부들, 양반들을 중심으로 주로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았대요. 유유자적 해석되니 혹시? 유유. 자유. 자유롭고 여유 있는 삶. 이런 여유 있는 삶에 대한 노래. 혹시 강호가도에서 강호 처리되는 사람, 강호가도. 이거는 강호 한정가에서 한번 설명했었는데, 강호 한정가 기억 안 나는구나. 한정가는 한가로운 정서를 노래하는 거. 어디에서? 자연에서. 자연에서의 한가로운 정서를 노래하는 거. 강자가 강강자의 호자는 호수 호자예요. 결국 자연을 의미하는 거고요. 안빈낙도는 기억나니? 네. 가난하지만 즐거움을 추구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거. 연군지정은 요때 군자가 군주는 임금을 얘기하죠. 연자는 사모하다, 연모하다, 그리워하다라는 의미예요. 기행이란 단어, 요 기행만 한번 볼까? 자, 기행이란 단어는 여러분들 크게 보면은, 야, 저 사람이 이상해, 행동이 이상해 라는 기행의 느낌이 있지. 근데 설마 그런 주제를 얘기했을까? 아니죠? 이때는 기록한 거예요. 여행 기록을 얘기해요. 여행한 기록. 여행한 기록을 기행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기행을 통해 얻은 견문을 다룹니다.
조선 전기의 가사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가사의 특징적인 형식으로는 여기 정격 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격 가사는 이 종장과 같은 마지막 줄이 종장과 같은 형식을 우리가 정격 가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혹시 69페이지 넘어가서 잠깐 우리 정격 가사인지만 보고 오자. 어느 부분을 정격 가사라고 하냐면은 송민국의 70페이지 마지막 한 행을 볼게요. 각시님 다리나 커니와 구준비나 되소서라고 하는 3543의 종장의 첫 구절은 삼음절이네요. 이렇게 끝난다고요. 삼음절로 끝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정격 가사의 유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3인곡도 있는데 3인곡도 그렇게 끝나나 한번 볼까? 남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님 쫓으려 하노라 라고 해서 마지막에 첫 구절은 항상 종장의 첫 구절처럼 3음절로 끝나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격 가사라고 얘기를 해요. 정격 가사라고 하는 요 가짜가 격이란 게 격식이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예요. 격식이라는 거는 양식, 형식을 얘기하죠. 자, 그리고 조선 후기는 산문화가 되고 있어요. 산문이 뭐야? 길게 쓴 글이지? 이따 다시 한번 또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장편 가사가 등장하고 변격 가사예요. 형식, 격식이 변화가 있다라는 게 변격 가사겠지? 종장의 규칙을 지키지 않아요. 지 멋대로 쓴 거예요. 마치 사설시조처럼 지난 시간에 했다. 주제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은 풍자하고요. 이제 부녀자들이 감정을 노래하는 다양한 감정들로 사실 그 사설시조 같은 경우 또 이렇게 조선 후기의 가사 같은 경우는 주제 잡기도 힘들어. 이거 뭐 노래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개념 체계 안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평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잠깐만 우리 다른 얘기 할 건데 선생님이 좀 잔소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잔소리는 여기 가서 좀 하자. 그 가사의 종류를 보면 강호가사, 기행가사, 유배가사, 내방가사, 전쟁가사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문학에서의 개념어거든. 자, 이런 개념어를 다룰 때 그냥 강호가사라고 하고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 파악을 항상 해주세요. 기행이란 단어의 의미 파악을 항상 해주세요. 이 관계는 마치 뭐냐면은 좀 비유를 할 건데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을 반영해서 이름을 짓니? 아니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이름은 지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 성격과 이름은 사람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성격이 사람 같은 경우는 성격이 이름을 반영하지 못해요. 근데 사물이라던가 어떤 다른 이름, 명사들은 그것의 특징을 반영을 해요.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름을 보면. 그러면 이 특징은 어떤 의미를 얘기할 거고요. 이런 것들은 문학에서 개념어가 될 거예요. 그럼 개념어를 공부할 때도 항상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개념어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시로 넘어가잖아? 그럼 시에서는 제목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시 제목은 아무렇게나 막 짓나? 아니야. 그 의미를 함축시켜서 제목을 짓는단 말이야. 시를 공부할 때는 그럼 반대로 제목을 보면은 그 시의 의미라던가 내용들이 쏙 기억이 나도록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반에서는 지금 그 시 했다면서 남신이주, 유동, 박씨봉방. 무슨 의미니 이거는? 저기 조선에서 보내는 맞아요. 남쪽에 있는 신의주 지역에서 쓴 유동이라는 동네 이름이지. 지금 여기 녹양동처럼 그 동에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에 방에서 쓴 편지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상당히 어땠어? 그 내용까지 기억하면 좋잖아. 힘들었어. 아우 힘들어. 나 힘들고. 응? 유랑 생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제막매가도 했죠.
그치, 하나하나씩, 그치. 이 누이 망은 죽음을 의미하고요. 제자는 제사를 지낸다는 건데 추모하는 거잖아요.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제목의 의미를 항상 파악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개념어 파악, 단어 파악. 그렇죠? 그럼 강호 가사라는 거는 어떤 가사가 될까? 아까 강호는 뭐라고? 자연 속에서 느리는 어떤 흥치나 정치에 얘기한 거죠. 이 개념어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들 선택지 판별하는 게 힘들어. 알겠죠? 단어의 뜻을 모르니까. 그럼 강호 가사는 세상의 고단함, 속세가 너무 싫어서 어디로 가요? 자연 속에서의 마음들, 자연이 너무 좋아요. 자연이 너무 예찬하는 노래들이 되겠지. 그건 개념적으로 보면은 속세와 자연은 서로 대비되는 공간으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플러스 이런 자연 속에서 내가 이런 평안함을 누리고 사는 것도 누구 때문이어야 되냐? 임금의 은혜 덕분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임금의 은혜 덕분입니다 라고 해서 임금에 대한 어떤 충에 대한 사상을 버리지 않아요. 자연 속에 간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은혜 덕분입니다 라는 단어가 역군은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역군은이셨다 이런 식으로. 군은 군주죠. 임금의 은혜 덕분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역군은이셨다 이런 식으로 가사에서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기행가사는 아까 뭐라고요? 여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행을 갔다 와서 쓰는 글을 무슨 문이라고 하니? 기행문이라고 하는데 기행문 진짜 안 배웠니? 중학교 때? 이 근처에서 기행문 학교 안 가르쳐 주나 봐. 그럼 기행문의 3요소는 그냥 얘기할게요. 뭐가 드러나야 되면 여정, 견문, 감상이 드러나야 돼요. 거봐, 이거 뭐야 이거. 진호는 들어봤다고 하고 강준이는 들어봤다고 하고 다른 친구들은 못 들어봤다는 게 못 들어봤다는 측면이 더 크더라고 강준아. 자, 여정, 견문, 감상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뭐야? 여정은 여행의 경로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곳에서 본 것이 나타나야 되고 그것에 대한 감상을 기행문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기행문의 3요소 기행가사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어딘가 갔다 온 거예요. 거기서 느낀 점을 견문해서 느낌을 기록한 것이다. 어디론가 가야 돼요. 그럼 기행문의 화자는 누가 될까? 작가가 바로 될 거예요. 기행가사는 그래서 사실적인 느낌이 들어요. 다른 시조, 다른 시, 어떤 현대시 같은 경우는 우리는 화자와 시인이 동일하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 근데 기행가사 같은 경우는 내가 그곳을 여행하고 쓴 기록이기 때문에 화자와 작가, 시인이 다 동일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적인 느낌이 들 거고요. 유배가사라는 거는, 유배라는 단어는 뭐니? 어디론가? 떠나가는 거, 쫓겨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쫓겨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쪽으로 유배 보낼까? 응? 죄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죄인인 경우가 많겠지만 요 죄인의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다? 맞아.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 권력 싸움. 붕당 정치.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 붕당 정치의 파벌 싸움으로 인해서 다른 쪽에, 상대 쪽에 있는 파벌이 그 세력을 잡으면 애가 쫓겨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쫓겨가는 입장에서 드는 감정은 어떨까?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 억울함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억울함을 표출하는 경우가 권력 싸움에서 유배가는 경우에서 이런 억울함을 표출을 해요. 그러면 내가 억울하니까 임금님 이 나쁜 놈아 왜 내 마음 몰라줘? 나 그렇지 않단 말이야. 이렇게 표현을 할까? 그러면 안 돼요. 일편단심을 표현해야 돼요. 왜냐면 권력 싸움에서 쫓겨가서 높은 벼슬에 있던 사람이 유배지로 가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유배지에서 천년만년 썩다 나올까? 아니야. 다시 높은 벼슬로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임금님한테 임금님 저는 절대로 임금님에 대한 마음을 접지 않습니다. 임금님만 뿐입니다. 임금님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글들을 써서 올려. 가사로. 그럼 임금님 보면 얘가 이제 나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구나. 그럼 다시 올라와라. 이렇게 해서 다시 벼슬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건 조금 이제 또 TMI인데 유배지에 이제 높은 사람이 오는 경우 유배를 가고 귀향을 가게 되면 그 안에서 그 사람이 다 알아서 살아야 된다.
지금이야 교도소에 넣으면은 교도소에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막 이렇게 해주잖아. 귀향을 보내잖아? 그러면 이곳에서 알아서 먹고 살아야 돼. 뭐 채소도 길러야 되고요. 낚시도 해야 되고요. 그럼 유배지 마을 사람들은 어떤 느낌일까? 마을 사람들이 이 높은 벼슬을 했던 사람이 잠깐 우리 동네에 유배하러 왔대. 그럼 마을 사람들의 입장이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 마을 사람들이야. 그러면 유배지에서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우리 시대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잠깐 우리 마을에 왔어. 그럼 우리들의 반응은? 유배 왔다고 해서 저 사람 뭐야? 이런 식으로 볼 것 같아? 아니죠. 되게 신기하지. 그러면서 이 사람은 다시 언젠가 높은 벼슬로 갈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의 반응은? 잘해줘.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리고 뭐 입을 옷도 해주고. 그런 반응들이 가사에 드러나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챙겨주는 느낌들도 가끔 나와. 그게 높은 벼슬 했던 사람들이 올 때는 전형적인 특성이거든. 왜냐면 다시 높은 벼슬로 돌아갈 걸 아니까 우리 마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다시 돌아가셨을 때 우리 마을에 이 감사함이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반대로 죄인이 오잖아. 진짜 죄인이 오잖아. 예를 들어서 공금 횡령한 사람. 이게 작년에 수능 특강에 나온 거든. 공금 횡령한 사람이 유배를 오잖아. 그럼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얘는 완전히 싫어해. 먹을 것도 알아서 먹어와라. 눈칫밥도 엄청 주고. 왜냐면 이 사람은 죄인이잖아. 다시 갈 가능성이 없어. 다시 복직할 가능성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주변 마을 사람에 대한 그런 태도들도 달라져요. 그런 내용들이 요 가사 안에서도 충분히 표현이 된다. 가사는 상당히 길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내방 가사의 네 방, 이 네 쪽 방은 안쪽 방이에요. 안쪽 방에 누가 살까? 부녀자들이 지나는 그곳을 내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내방 가사는 누가 지은 가사? 부녀자들이, 아녀자들이 지은 가사예요. 자, 밑에 본건적 가수 오늘 요 규중이라고 할 때 요 규자도 우리 아가씨들을 얘기할 때 규수, 양반집 규수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아녀자, 부녀자들의 규중이니까 부녀자의 공간을 의미해요. 규자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 속에서 여인들의 감정 표현을 하는 노래들 또는 시집살이의 괴로움들이 나오는 게 요 내방 가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허난설원이라고 하는 우리 허균의 누이지, 그 누이가 쓴 규원가. 해석 한번 해볼까, 제목만? 규중에서 쓴 원망스러운 노래예요. 규중 속에서 쓴 원망에 대한 노래가 규원가예요. 수요일날 고3 선배들은 그 모의고사 봤거든. 거기에 규원가가 나왔어.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을 표현했다라는 것 정도. 자, 전쟁 가사는 그대로 전쟁의 이야기를 담아요. 우리 대표적인 전쟁이 있었다고 했었죠. 임진왜란 병자호란에 대한 그 감정들, 좋은 감정은 아닐 거예요. 어떤 비애 혹은 아주 을분, 막 분노를 표출하게 돼. 이놈의 것들 내가 다 죽여버리리라, 이런 표현도 직접적으로 쓰기도 해요. 그런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 잠깐 다시 앞으로 가셔서 이제는 형식적인 것만 봅시다. 우리 이 형식적인 부분을 비교하는 측면은 한번 쭉 정리해볼까? 고려가요, 아니다, 향가있구나. 제막매가. 향가에서는 어떤 형식적인 특징이니? 제막매가에서 19채 향가에서. 그렇지, 낙구가 그 향가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형식적인 특징이지. 그럼 낙구의 기능은 감정이 표출되기도 하고 또 시상이 전환되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형식적인 특징이었잖아요. 몇음봄지는 뭐 좀 다르니까, 음보에 대한 개념보다. 그리고 향가 다음에 나왔던 고려가요는 몇음보였니? 가실이 삼음보지? 삼음보의 특징이 많잖아. 그리고 뭘 가지고 있어? 후렴구를 지니고 있잖아요. 후렴구의 기능도 우리 여러 번 연습했지? 내가 한 10번은 써준 것 같아. 후렴구의 기능. 왜 강조한지는 알겠죠? 이런 형식적인 특징을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이제 시조잖아요. 그럼 시조는 어떤 형식을 갖고 있니? 사음보고요. 3장, 6구, 45자 내외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쓰셔야 된다라는 이런 형식적인 규칙을 우리가 배웠던데, 요 낙구가 어디까지 연결돼요? 요 종장의 3음절까지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가사의 형식적인 특징이죠. 가사의 형식적인 특징은 3, 4조, 4, 4조 무슨 표현이니? 세 글자 혹은 네 글자로 네 글자로 여러분들이 끊어 읽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따가 그렇게 끊어 읽을 거예요. 그리고 연속체예요. 연속해서 계속 이어져. 사음보자리를 계속 연결해서 읽어주니까 우리는 반대로 아주 긴 문장이 나오거든. 그걸 어떻게 끊어 읽어주면 돼? 사음보 기준으로 끊어주면 돼. 먼저 그거부터 연습을 할 거야. 행수에는 제한이 없고요. 구조적으로 보면 서사, 본사, 결사 정도 있고요. 그런 짜임을 갖고 있어요. 전격가사는 얘기를 했었죠. 앞에서 종장의 시조의 종장을 닮았으면은 전격가사다라는 거. 전기에 전격가사 많고요. 후기에 장편가사나 변격가사가 많아요. 자, 오른쪽에 가서 이 내용상의 특징에서 조금 단어 설명을 많이 할 건데 가사가 갖는 특징이 형식은 운문이래요. 자, 운문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니? 이거 내가 5번 얘기했을 텐데 운율이 있는 문장. 근데 내용은 산문적이래. 산문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 무슨 문장이야, 산문? 이것도 조금 더 써볼까? 요거는 흩어서 길게 쓴 문장. 산문은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운문, 산문. 그러면은, 자, 운문도 있지만 산문도 있대요. 무슨 얘기니? 운문이란 얘기야, 산문이란 얘기야? 라고 할 때 우리가 갖는 고정관념이 뭐냐면, 야, 운문에 해당하면 산문에 해당하지 않을까? 아니지. 그래, 문장의 형식이 봐봐. 산문이야. 길게 썼는데 거기에 뭐가 느껴지면은 운율이 느껴지면 걔는 산문인데 운문인 거야. 둘 다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편의상, 갈래상, 뭐 운문이다, 시, 산문이다, 소설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이제 보기에 운문인데 산문이라고 헷갈리는 건데 절대 그거는 이렇게 교집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밑에도 보자. 서정 무슨 단어? 이건 10번 얘기했어. 서정은 뭐라고요? 정서를 이야기하는 거. 그럼 정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네. 가사에서도. 그런데 밑에 보면 서사적 성격이래요. 서사도 10번 얘기했지. 서정 얘기하면 서사 얘기하니까. 사건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이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사건이랑 우리 서사랑 서정은 또 대비되는 것처럼 느꼈지만 서사를 얘기하면서 사건을 얘기하면서 감정 표현이 되면 그건 서정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다 짬뽕이 된 거예요. 가사는. 이 4개가 다 들어가 있어.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연습했던 서정 찾아주고 감정 찾아주고 상황 찾아주고 운율 느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이 되어 있어요.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요 교술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하는 거. 교훈을 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필이 여기에 들어가죠. 깨달음, 느낀 점. 수필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느낀 점 쓴 거잖아. 1학기 때 어떤 수필 했었니? 실정이 그게 달아야 그치 통곡할 만한 자리 했었잖아. 그럼 그거는 통곡할 만한 자리는 허구적인 상상력이야? 아니 실제 어디론가 겪은 얘기지. 그래서 얘는 사실적인 특징이 있어요. 교술이라는 거는 사실적인 거예요. 아까 기행문도 여기 들어가요. 수필에. 교술 장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술이라는 거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겪은 다음에 내가 교훈적인 이야기를 풀어줄 때. 그래서 사실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소설하고는 또 다르고 시하고는 또 다른 장르로 봐요. 이해는 됐어요? 그래서 주로 주제는 안빈낙도, 영군지정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지금 짬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가서 이제 송민곡을 보러 갑시다. 페이지는 69페이지.